안녕하세요. 고인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석유왕 록펠러,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 패션계의 전설 랄프 로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두가 세상을 놀라게 한 유대인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고인의 지혜에서는 실제로 성공한 유대인 사업가들의 경험에서 나온 돈보다 값진 29가지 비즈니스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성공과 부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속에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지혜가 숨어 있으니까요. 유대인의 돈보다 값진 비즈니스 교훈 29가지. 첫 번째 이야기, 똑똑한 생선 대가리. 한 유대인과 다른 남자가 함께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남자가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쩜 그렇게 다들 똑똑하죠? 비결이 뭡니까? 유대인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우리가 생선 대가리를 먹기 때문이죠. 정말이요? 남자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럼 그 생선 대가리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오, 마침 오늘 점심으로 생선을 가져왔는데. 유대인은 가방에서 생선 한 마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 머리만 저에게 파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20달러만 주시면 됩니다. 남자는 돈을 내고 생선 대가리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대가리를 다 먹고 손가락을 쪽쪽 빨던 남자는 유대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생선 한 마리 전체가 15달러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머리값으로 20달러를 받을 수 있죠? 유대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보세요. 벌써 생선 대가리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분명 이 남자는 생선 대가리 하나를 먹었다고 갑자기 똑똑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생선 대가리가 자신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상황을 더 명확히 파악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만약 당신이 무언가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성공할 수 없거나 목표를 달성할 기회가 없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결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다른 방식으로 문제 생각하기. 한 유대인이 은행에 들어와 대출 창구로 걸어가 의자에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대출 담당 직원이 물었습니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은 새로운 손님의 옷차림을 훑어보았습니다. 고급 정장, 최고급 가죽 구두, 비싼 시계,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넥타이까지. 누가 봐도 부자였습니다. 돈을 좀 빌리고 싶습니다. 네, 얼마를 원하십니까? 1달러요. 네? 1달러요? 그렇습니다. 1달러만 빌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담보만 있으시다면 더 큰 금액도 문제 없습니다. 그럼요. 담보는 이걸로 하죠. 유대인은 멋진 가죽 서류 가방에서 주식과 채권 뭉치를 꺼내 담당자 앞에 놓았습니다. 총 50만 달러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물론이고 말고요. 하지만 정말 1달러만 빌리시는 게 맞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1달러 지폐를 받아들고는 다시 말했습니다. 연이율은 6%입니다.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시면 이 증권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인은 인사를 하고 은행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은행 지점장이 그에게 다가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쭙니다. 50만 달러나 되는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째서 고작 1달러를 빌리시는 겁니까? 30만, 40만 달러를 원하셨어도 저희는 기꺼이 빌려드렸을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하,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몇몇 은행에 문의해 봤는데 개인 금고 대여료가 모두 너무 비싸더군요. 그래서 이 증권들을 이곳에 맡기기로 한 겁니다. 1년에 이자로 내는 돈이 단돈 0.06달러라니 정말 저렴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귀중품을 은행의 안전금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유일한 선택지이죠. 하지만 이 유대인은 그런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는 증권과 같은 귀중한 자산을 은행 금고에 가장 저렴하게 보관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신뢰도와 안전성 면에서 두 방법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비용 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죠. 보통 사람들은 돈을 빌리기 위해 담보를 설정할 때 가능한 한 적은 담보로 최대한 많은 돈을 빌리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 자금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해야 하므로 담보물의 실제 가치에 너무 근접한 금액을 빌려주지 않죠. 그래서 대출 상한선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하한선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허점을 파고들어 고정관념을 떼고 역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처럼 관점을 바꾸어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 많은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세관을 속인 기발한 장갑. 미국계 유대인 상인인 루니는 30년 넘게 무역업에 종사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사업활동에서 세금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연구했고, 특히 미국 세관의 규정에 대해서는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었죠. 그 당시 프랑스산 여성용 가죽 장갑을 미국으로 수입하려면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물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미국 시장에서 이 장갑의 판매 가격은 매우 비쌀 수밖에 없었죠. 첫 번째 화물, 1만 켤레의 양가죽 장갑.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루니는 프랑스로 날아가 최고급 여성용 양가죽 장갑 1만 켤레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1만 켤레의 장갑을 모두 낱개로 분리하는 기상천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왼쪽 장갑 1만 개는 한 상자에 담아 미국으로 보내고 오른쪽 장갑 1만 개는 프랑스에 그대로 남겨두었죠. 얼마 후 미국 세관 창고에는 주인을 잃은 화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벽 한 구석에는 아직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거대한 나무 상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평범해 보이는 화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통관 기한이 한참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세관 규정에 따라 기한이 지난 무연고 화물은 경매로 처분하게 되어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세관원들이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프랑스에서 만든 여성용 장갑이 가득했습니다. 최고급 소재에 정교한 마감, 독특한 디자인까지. 당시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던 제품이었기에 세관원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상자 안의 장갑 1만 개가 전부 왼쪽 장갑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물건을 누가 사겠습니까? 세관원들은 이 장갑들을 경매장으로 보냈고 그곳에서 루니는 아주 헐값에 이 화물 전체를 낙찰받았습니다. 두 번째 화물. 첫 번째 화물이 처리된 후 루니는 미국 세관이 자신의 기이한 화물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한 달 이상 시간을 지체하며 세관의 경계심이 느슨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포장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남은 오른쪽 장갑 1만 개를 사이즈와 색상, 디자인에 따라 분류한 뒤 오른쪽 장갑 2개씩을 한 쌍처럼 보이도록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마치 완제품 한 켤레처럼 보이도록 말이죠. 상자 겉면은 아름답게 장식하고 제조사, 상표, 제조일자, 사용설명서까지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이 화물은 즉시 미국으로 발송되었고 모든 것은 그의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화물이 도착하자 세관원들은 아름답게 포장된 각 상자에 장갑이 2개씩 들어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당연히 5천 켤레의 완제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통관을 허가했죠. 루니는 의기양양하게 5천 켤레에 해당하는 관세만 납부하고 화물을 찾아왔습니다. 경매에서 첫 번째 화물을 사들인 헐값과 약간의 세금만으로 그는 1만 켤레의 장갑을 모두 무사히 미국 땅으로 들여온 것입니다. 결과 루니는 두 번째 화물이 미국에 도착할 시기가 장갑 시장이 가장 활발해지는 때와 일치하도록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자금을 빠르게 회전시키기 위해 그는 화물이 도착하기 전부터 여러 도매상 및 소매상과 협상을 마쳐 1만 켤레의 장갑이 시장에 동시에 풀릴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죠.
마침내 겨울이 시작될 무렵 루니는 미국에서 이 최고급 장갑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최초의 상인이 되었습니다.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급스러운 소재와 독특한 디자인, 정교한 마감 덕분에 1만 켤레의 양가죽 장갑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루니는 그야말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박 씨의 닭들. 박 씨라는 농부가 닭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허둥지둥 이웃에게 달려와 울부짖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이고, 이웃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 닭들이 독감에 걸렸는지 절반이나 죽어버렸어요. 어떡하면 좋죠? 이웃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먹이셨는데요?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사료를 먹였죠? 그렇다면 밀로 바꿔보세요. 다음 날 박 씨는 또 달려와 말했습니다. 안 되겠어요. 15마리가 더 죽었어요. 이웃이 물었습니다. 물은 어떤 걸 주셨나요?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찬물을 좋죠. 그럼 따뜻한 물로 바꿔보세요. 그 다음 날 박 씨는 낙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닭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이제 겨우 10마리 살아남았네요. 물은 어디서 또 오셨는데요? 우물물이죠. 정수된 물로 바꿔보세요. 그게 건강에 훨씬 좋을 겁니다. 결국 박 씨는 절망에 빠져 말했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이웃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군요. 제가 해줄 조언이 아직 많이 남아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꾀할 때는 핵심적인 기반 위에서 진짜 문제를 정확히 조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변화는 기존에 잘하고 있던 가치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성급하게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을 바꾼다고 해서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바꾼다 해도 온몸에 흐르는 피를 전부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이것저것 바꿔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감옥 안의 사업가. 3년형을 선고받은 세 남자가 있었습니다. 교도소장은 각자에게 한 가지씩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인은 담배를 좋아해서 C가 세 상자를 요청했습니다. 낭만을 사랑하는 프랑스인은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유대인은 언제든 외부 세계와 연락할 수 있는 전화 한 대를 원했습니다. 3년 후 미국인은 손에 C가 세 상자를 그대로 든 채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쉴 새 없이 외쳤습니다. 불 좀 줘요. 그렇습니다. 그는 라이터를 달라는 말을 잊었던 겁니다. 프랑스인은 한 여인과 함께 감옥에서 걸어 나왔는데 두 사람의 팔에는 각각 아기가 한 명씩 안겨 있었고 여인의 뱃속에는 또 다른 아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교도소장에게 악수를 하며 감사를 표하고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전화기 덕분에 그는 감옥 안에서도 세상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투자와 사업을 계속했고 그 결과 크게 성공하여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선택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기업이 과거에 내렸던 선택이 현재의 성과를 결정하고 지금 내리는 선택이 미래의 발전을 결정짓는 법입니다. 각기 다른 선택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운명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이야기, 세 남자, 돈, 그리고 유대인의 돈에 대한 철학.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수많은 박해와 추방을 겪었지만 유대인들은 결코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배우는 돈에 대한 철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돈은 언제나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돈이 사람을 도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부패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이 한 인격의 비천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사람의 고결한 면모 또한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 옛날 솔로몬 왕 시대의 일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쉬고 주님을 경배하는 7번째 날, 즉 안식일이었습니다.
3명의 유대인이 함께 솔로몬 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중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불편했던 그들은 잠시 앉아 의논한 끝에 3사람의 돈을 한 곳에 함께 묻어두고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몰래 돌아와 묻어두었던 돈 전부를 파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그들은 셋 중 한 명의 소행이라고 확신했지만 누구의 짓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을 찾아가 판결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 왕은 서둘러 신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혜로운 세 분께서 의견을 내어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런 후에 여러분의 일을 판결해 드리겠소. 먼저 솔로몬 왕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청년과 약혼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녀는 약혼자에게 파혼을 제안하며 위자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위자료도 받지 않고 파혼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처녀는 한 노인에게 속아 인질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몸값을 요구했죠. 그때 처녀는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저의 옛 약혼자는 위자료도 받지 않고 저와의 파혼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께서도 저를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그러자 노인도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녀를 보내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솔로몬 왕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가씨와 청년 그리고 노인 중 누구의 행동이 가장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청년은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지 않고 보상금도 바라지 않았으니 그의 행동이 가장 훌륭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약혼자와의 결혼을 파괴할 용기를 냈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자 했으니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이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이야기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그 노인은 돈 때문에 아가씨를 붙잡았다면서 왜 돈도 받지 않고 그녀를 풀어준 겁니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솔로몬 왕은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바로 그 돈을 훔친 도둑이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설명했습니다. 앞선 두 사람은 이야기 속 인물들의 사랑과 인품에 관심을 가졌지만 당신은 오직 돈만 생각했소.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이 바로 그 도둑인 것이요. 이 유대인의 이야기는 돈에 대한 한 사람의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는 것을 명확히 말해줍니다. 비열한 사람은 마음속에 오직 돈만 생각할 뿐 도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도의를 중시하며 돈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상대방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곤 합니다. 유대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에는 이름도 성도 이력도 없다. 이는 어떤 방법이나 방식을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 능력으로 번 돈이라면 당당하게 받을 수 있으며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7번째 이야기, 유대인 소년과 천원. 유대인들은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만이 한 푼, 두 푼의 작은 돈을 큰 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민준이는 길가에 잔디 깎을 사람 구함 1000원이라고 적힌 팻말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시간이 남는데 그 시간에 잔디를 깎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마친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였습니다. 민준이는 먼저 공손하게 할머니께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잔디 깎을 사람을 구하시나요? 할머니는 온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얘야. 이 잔디밭을 깎아줄 사람이 필요하단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주말마다 시간이 있거든요. 고맙구나. 하지만 괜찮겠니? 나는 1000원밖에 줄 수 없단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얼마를 주시든 이 잔디밭을 정말 예쁘게 깎아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민준이와 할머니는 이야기를 마쳤고 민준이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이 일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우리 아들 참 부지런하구나. 아빠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유대인들은 돈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돈은 각자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만이 작은 돈을 큰 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이야기의 민준이처럼 말이죠. 비록 1,000원뿐이었지만 민준이는 최선을 다해 일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 매우 평온한 태도를 가집니다. 그들은 돈을 그저 평범한 것으로 여기며 정당한지 아닌지로 구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당함과 부정당함은 돈을 버는 수단과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정정당당하게 돈을 번다면 얼마를 벌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단돈 1,000원이라도 최선을 다해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르칠 때도 이러한 가치관을 끊임없이 교육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업에 있어 편견이 없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국적은 달라도 항상 서로를 동포로 여기며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어디에 있든 부유한 사람의 모습으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사업에 대한 귀중한 경험, 바로 사업에는 편견이 없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업의 대상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사업이고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거래는 성사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상대방이 어떤 인종이든 어떤 민족이든 그들의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사업에 있어 차별적인 시각이나 편견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작은 돈도 결국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구별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아무리 큰 돈이라도 결국 작은 돈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니 작은 돈이 곧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돈을 목숨처럼 여기고 탐욕스럽다고 비난할 때도 그들은 화를 내기보다는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번 돈이라면 단돈 100원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정당한 일이며 우리가 노동의 땀을 흘렸을 때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니까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은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단순히 학식이 풍부한 것을 넘어 부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돈을 버는 대부분의 방법이 뛰어난 지성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지혜만 있고 현실적인 부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지혜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난하고 학식만 깊은 학자는 거의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식이 넓고 깊으면서 부유한 사람을 존경하죠. 또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비즈니스는 전쟁터와 같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전쟁터에서는 오직 성공과 실패로 영웅을 논합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는 당신이 남들보다 더 똑똑한지, 그리고 그 지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죠.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올바른 돈에 대한 가치관을 교육할 때 현실에서 그 지식을 응용하고 실천하는 능력까지 함께 길러주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역발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 혈통의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은퇴 후 그는 한 초등학교 근처에 조용한 집을 구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정말 평화로웠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 3명이 나타나 근처 쓰레기통을 걷어차며 시끄럽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소음을 견디다 못한 할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소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얘들아, 정말 신나게 노는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분이 좋구나. 매일 여기 와서 이 쓰레기통을 차준다면 내가 한 사람당 1,000원씩 주마. 소년들은 신이 나서 더욱 힘껏 자신의 실력을 뽐냈죠. 사흘 뒤 할아버지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물가가 너무 올라서 내 수입이 줄었단다. 내일부터는 한 사람당 500원밖에 줄 수가 없겠구나. 소년들은 썩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쓰레기통을 찾습니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최근에 연금을 아직 받지 못해서 말이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한 사람당 200원씩밖에 줄 수가 없구나. 200원이요? 소년 중 한 명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고작 200원 때문에 저희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라고요? 에이, 안 할래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다시 평화롭고 조용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젊은 사람들에게 강압적인 명령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 쉽습니다. 그들의 반발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여 접근할 때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목표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이즈, 저특한 유명한 유대인 사업가가 사업에서 성공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책에나 나올 법한 딱딱한 이론 대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냥개 3마리가 다람쥐 1마리를 쫓고 있었네. 다람쥐는 재빨리 나무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지. 그런데 그 구멍은 출입구가 하나뿐이었는데 잠시 후 놀랍게도 그 구멍에서 토끼 1마리가 튀어나왔네. 토끼는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가더니 다른 나무 위로 올라갔네. 그러자 나무 위에 있던 다른 토끼들이 겁에 질려 아래로 뛰어내리면서 위를 쳐다보던 사냥개 3마리의 머리를 동시에 들이받아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었지. 결국 토끼는 무사히 도망쳤다네. 이야기를 마친 유대인 사업가가 물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토끼는 나무를 못하지 않나요? 한 청년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토끼 1마리가 어떻게 동시에 사냥개 3마리의 머리를 때려서 정신을 잃게 만들 수 있죠? 다른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여러 문제점을 찾던 젊은이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자 유대인 사업가가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아직 언급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네. 그래서 처음에 쫓던 다람쥐는 어디로 갔는가?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바로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던 항상 목표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오직 그 목표에 모든 주의를 집중할 때 비로소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토끼와 같은 중간 목표에 정신이 팔려 가장 중요했던 최초의 다람쥐를 까맣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10번째 이야기, 어머니의 본능입니다. 한 유대인 후손인 김 부장님 댁은 작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이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곤 했죠. 그는 조용히 열쇠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늦게 퇴근했는데 그만 열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초인종을 눌렀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러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결국 김 부장님은 침실 창문을 두드리며 아내를 큰 소리로 불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김 부장님은 이내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코를 손으로 막고 어린아이 목소리를 흉내내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쉬마려워요. 정말 작은 목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김 부장님의 아내는 신기하게도 바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관리란 결국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기꺼이 일하게 만드는 하나의 예술과도 같습니다. 회사를 경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른 상황, 각기 다른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그들이 당신을 도와 일을 훌륭하게 처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가장 민감한 신경을 건드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1번째 이야기, 지혜로 부와 재산을 창조하라. 아주 오래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유대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지금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은 바로 이 머릿속에 든 지혜뿐이다. 다른 사람들이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할 때 우리는 1 더하기 1이 3이 될 방법을 생각해야만 한다. 1946년 두 부자는 마침내 미국으로 건너가 휴스턴에서 구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굴이 1파운드에 얼마를 받을 수 있겠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35센트입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이 텍사스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굴이 1파운드가 35센트라는 걸 알지. 하지만 유대인의 아들인 너는 3.5달러라고 말해야 한다. 그 굴이 1파운드로 문손잡이를 한번 만들어 보거라. 20년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홀로 구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구리로 수많은 동상과 올림픽 메달을 제작했으며 마침내 구리 1파운드를 3,500달러라는 엄청난 가격에 팔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마르텔사의 이사회 의장이었죠.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유명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뉴욕시의 거대한 쓰레기 덤이었습니다. 1974년 미국 정부는 자유의 여신상을 보수하면서 나온 낡은 고철들을 처리하기 위해 전국적인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입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당시 프랑스를 여행 중이던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아래에 산더미처럼 쌓인 녹슨 구리 조각과 폐목재를 본 그는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의 많은 운송회사들은 그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뉴욕시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규정이 매우 엄격해서 자칫 잘못 처리했다가는 환경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하기 십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를 비웃고 있을 때 그는 조용히 인부들을 동원해 폐기물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리는 녹여서 작은 자유의 여신상 미니어처를 만들었고 콘크리트와 목재 조각들은 받침대로 가공했습니다. 폐기물에서 나온 납과 알루미늄은 뉴욕 광장의 열쇠고리로 재탄생했죠. 심지어 그는 자유의 여신상에서 쓸어내린 먼지까지 포장해서 꽃가게에 팔았습니다.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그는 그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35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보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굴이 1파운드의 가격이 무려 1만 배나 뛰어오른 것입니다. 유대인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더 똑똑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어떻게 무가치해 보이는 것에서 귀중한 황금을 만들어내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12번째 이야기, 우리 집 강아지. 한 유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집을 아주 잘 지키는 개를 판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한 손님이 그 개를 사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잔뜩 화가 나서 가게로 돌아와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사장님, 이 개가 집을 지켜준다고 하셨잖아요. 어젯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20만 원을 훔쳐갔는데 짖기는커녕 낑낑대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고요. 그러자 유대인 사장님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손님, 그 개의 전 주인은 백만장자였습니다. 그러니 20만 원 정도는 짖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관리의 원칙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결코 고정불변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원칙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원칙이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는 법이죠. 기업을 경영하는 원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13번째 이야기입니다. 단돈 1달러라도 반드시 번다는 교훈이죠. 유대인 데이비드 스위트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거대 건축 회사를 일군 인물로 건축의 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1960년에 그의 자산은 무려 2억 달러에 달했죠. 그가 돈을 버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원칙 중 하나가 바로 단 1달러짜리 일이라도 반드시 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회사의 명성이 아무리 높아져도 건축 계약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번성하기만 하는 회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누군가 의뢰를 하거나 주문을 하면 아무리 액수가 적더라도 조건만 맞는다면 결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절약하거나 인색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피땀 흘려 번 돈, 그 한 푼 한 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안다는 뜻이죠. 그가 돈을 버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원칙 중 하나가 바로 단 1달러짜리 일이라도 반드시 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회사의 명성이 아무리 높아져도
건축 계약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번성하기만 하는 회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누군가 의뢰를 하거나 주문을 하면 아무리 액수가 적더라도 조건만 맞는다면 결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절약하거나 인색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피땀 흘려 번 돈, 그 한 푼 한 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안다는 뜻이죠. 이러한 방식은 그의 회사 수익에 전혀 해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충성 고객을 만들어주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14번째 이야기, 협상 전에는 반드시 상대의 필요를 분석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에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어른이 아이 2명에게 오렌지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 오렌지를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죠. 이를 본 어른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한 아이가 오렌지를 자르고 다른 아이가 먼저 고르도록 하렴. 결국 두 아이는 똑같이 반으로 나뉜 오렌지를 들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간 첫 번째 아이는 오렌지 과육을 모두 버리고 껍질만 벗겨내 가루로 만들어 밀가루 반죽에 섞어 빵을 구웠습니다. 다른 아이는 어땠을까요? 그 아이는 껍질을 쓰레기통에 봉이고 과육만 남아 착즙기에 넣어 주스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Y가 비록 똑같이 오렌지 반쪽을 나누어 가졌지만 결국 각자가 가진 자원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해 가장 큰 이익을 얻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협상에 앞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던 거죠. 그저 눈앞의 입장과 형식적인 공평함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한 결과 양쪽 모두에게 최선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협상을 할 때는 항상 자신과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각자가 한 걸음 물러나 서로의 진짜 필요를 선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비즈니스는 결코 전쟁터가 아닐 겁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 이야기, 억만장자 록펠러의 날카로운 통찰력입니다. 1863년 록펠러는 석유 분야와 관련된 하청 계약 몇 건을 막다낸 신술내기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석유 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직감했고 이곳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확신했죠. 그는 동업자들과 함께 세웠던 회사를 72,500달러에 완전히 사들였습니다. 마침내 회사의 유일한 주인이 된 그는 가장 작은 석유 계약이라도 따내기 위해 그야말로 전쟁 같은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1867년 록펠러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정유 공장을 추가로 인수했습니다. 이는 미국 석유 산업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그의 거대한 야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1870년 그는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고작 31살이었고 당시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석유 산업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의 원유 공급이 넘쳐나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석유 회사들이 제품을 팔기 위해 원가 이하로 가격을 낮추면서 스탠더드 오일과 같은 대기업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었죠. 이때 록펠러는 거대한 하나의 회사로 합쳐 정유 과정을 통제하고 원유를 저장하며 심지어 정유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까지 생산하는 통합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에 밴 절약정신 덕분에 그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정과 부품을 철저하게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수직 계열화, 즉 폐쇄적인 경영 방식을 창안해냈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과 원가를 획기적으로 줄여 가격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록펠러는 가격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하도록 규정했고 매일 아침 전날의 순이익 보고서를 받을 정도로 철두철미했습니다. 16번째 이야기, 꿈꿀 용기, 살아갈 용기. 여러분, 랄프 로렌이라는 브랜드를 아시나요? 시간을 초월한 미국의 상징적인 패션 브랜드죠. 이 브랜드를 설립한 랄프 로렌의 이야기는 전 세계 패션계에서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유대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할렘가에서 자랐지만 어린 시절부터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는 그 목표를 이룬 것을 넘어 인생이 그에게 안겨준 값진 교훈들 덕분에 자신의 꿈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어쩌면 그의 성공은 그의 경이로운 상상력 덕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랄프 로렌의 취미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삶을 영화 속 스타들의 삶처럼 상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그들은 세계로 데려가 최고급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껏 그렸죠. 바로 이 정신이 오늘날 랄프 로렌 브랜드를 대표하는 세련된 스타일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랄프 로렌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과감히 꿈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그 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회사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어넣는 것은 늘 랄프 로렌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는 모두가 검은색을 표준으로 여기던 시절 과감하게 화려한 색상의 패턴을 적용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첫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현명한 결정 하나로 그는 첫 해에 무려 50만 달러를 벌어들였죠. 그 이후로도 그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17번째, 위험에 대비하는 지혜. 유대인들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감각이 매우 뛰어납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감정에 휩쓸려 투자하거나 위험을 관리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심지어 투기적인 사업에서조차 안정성과 신뢰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철저한 시장 조사와 분석을 선행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에 투자를 결정하면 단기, 중기, 장기 3가지 계획을 반드시 세웁니다. 물론 계획의 기간이 길든 짧든 그들은 결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습니다. 8번째, 돈을 벌기 위해 세상을 누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방을 누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의 타고난 특성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실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죠. 오랜 시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유대인들의 역사적 배경은 그들을 세계의 시민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대인 상인들에게는 정해진 시장이 없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그들을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상인으로 만든 것이죠. 그들은 모든 시장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고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며 크고 작은 거래들을 차례차례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세상 모든 곳이 사업의 장소이자 돈을 버는 곳이었습니다. 19번째, 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라. 유대인들은 돈을 벌고 싶다면 여성을 공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돈을 쓰기 때문이죠. 남성들의 주된 관심사는 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 즉 가계자산을 구매하는 행위보다는 돈을 버는 행위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돈을 관리하고 사용하며 가계자산을 구매하는 일은 대부분 여성들의 몫이었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값비싼 보석 구매부터 시작해 식료품, 생활용품 구매까지 대부분의 소비 결정권은 여성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시장에 더욱 주목해야 하며 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중요한 길 중 하나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20번째, 782 법칙.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패션, 외식, 보석, 제약과 같은 22%의 산업이 전체 생활 소비의 7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의 전통적인 사업 분야는 대부분 이러한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과 아동용품 분야에 집중되어 있죠. 782 법칙은 시장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가령 22%의 핵심 고객이 기업 전체 이익의 78%를 창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할 때는 고객 가치를 기반으로 핵심 제품과 핵심 고객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효율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1번째, 두뇌를 사용해 돈을 벌어라. 유대인 상인들은 지혜로 승리하고 머리를 써서 돈을 버는 것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분야에 뛰어들든 항상 머리를 써서 소비자의 소비 행동을 분석하고
그들의 필요에 주목하며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것을 요구합니다. 22번째, 절약하되 수입원을 늘려라. 유대인들은 절약하는 삶의 태도를 존중하지만 무작정 돈을 끌어안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절약하는 삶과 동시에 그들은 새로운 재산의 원천을 넓히는 수입원 확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재산이란 무작정 아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벌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 기회만 있다면 그들은 돈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보답을 원한다면 더 많은 것을 기꺼이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부의 축적에 있어서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23번째 지혜, 시간을 금처럼 아껴라. 유대인의 경영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훔치지 말라. 그들에게 시간은 곧 삶이자 생명이며 나아가 돈 그 자체였습니다. 사회 전체가 1분 1초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죠. 비즈니스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나가 주도권을 잡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태도를 조율해야만 합니다. 24번째 지혜, 정보를 통해 우위를 점하라. 치열한 비즈니스 경쟁에서 정보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 시장은 모든 이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니까요. 같은 조건이라면 누가 더 민첩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선두에 서느냐에 따라 성공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은 정보 수집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결코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탐색하고 누구보다 먼저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항상 귀를 열어두었던 겁니다. 25번째 지혜, 정직함은 사업의 기본이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계약입니다. 사업을 할 때 그들은 절대 쉽게 양보하지 않지만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막대한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계약을 파기하지 않죠. 하지만 계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이 되도록 치열하고 영리하게 협상합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은 도덕적인가가 아니라 합법적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쟁 속에서도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게임의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만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26번째 지혜, 자원을 결합하고 남의 힘을 빌리는데 능숙해져라. 세상의 모든 것은 빌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도, 인재도, 기술도, 심지어 지혜까지도 말이죠. 이 세상은 당신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그것들을 한데 모으고 당신의 지혜를 이용해 현명하게 결합하는 것뿐입니다. 28번째 지혜,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 이스라엘은 작은 영토에 사막이 넓게 펼쳐져 있고 온 국민이 단 하나의 강에 의지해 담수를 공급받습니다. 소금 함량이 너무 높아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바다 사해도 있죠. 하지만 그들은 수산 자원을 얻을 수 없는 바다를 주신 신을 원망하는 대신 사해 근처에 광물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담수 재활용과 농업 발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삶에 대한 감사와 역경을 딛고 일어서려는 그들의 자세는 전 세계가 이 민족을 존경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28번째 지혜, 관계를 확장하라. 유대인들은 항상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될 때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진심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미래에 더 많은 사업과 협력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죠. 넓은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파트너들로부터 다양한 경험을 배우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아가 더 많은 잠재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29번째 지혜, 변화에 적응하라. 유대인들은 변화의 파도 앞에서 항상 냉철함을 유지하고 그 변화를 부를 축적할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알았습니다.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의 이야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는 15년간 헌신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한 후 몇 달간 실업자 신세로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실업수당으로 받은 돈을 이용해 미디어 회사 블룸버그 LP를 설립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수년 후 마이클 블룸버그는 자신의 회사를 미국 최대의 미디어 브랜드 중 하나로 성장시켰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고인의 지혜 채널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의 새로운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